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전에 올린 영상들의 제목이 유사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반복된 영상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내용을 조금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특례 입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또 진행하면서 한 번씩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서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착각하거나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 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또 이번 영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아마 어떤 주제들은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제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그 내용들을 그렇다고 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대학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례 입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나는 해외 대학에 합격하였으니까 A레벨 파이널 시험은 대충 마무리한다. 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원래 처음부터 한국대 입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해외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냥 해외학교에서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그 여세를 몰아서 해외 대학으로 이렇게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들 아시다시피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널 성적이 나오는 시점이 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릭 성적 가지고 대학 입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파이널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프리릭만 가지고 아니면 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서 해외 대학에 합격해서 해외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진학이 어떤 결정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이 풀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대학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그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생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려고 했던 원래 목표했던 대학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풀려서 이 파이널 시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 파이널 성적이 프리릭트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한마디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망했다고 하죠. 하여튼 파이널 성적이 그냥 점수가 엉망인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면요. 원래 목표했던 대로 해외 대학을 쭉 다녀서 졸업까지 한다. 뭐 그런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래는 해외 대학을 생각하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다가 학교 생활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다, 내가 한국에 생활하게 될 만큼 한국 대학으로 유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삼수한다든지 아무튼 새롭게 재우 및 특별 전형으로 한국대 입시를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미 프리릭 점수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프리릭 성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꼭 A레벨 학교를 다녀야지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A레벨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A레벨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또 파이널 성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경우에는 목표할 수 있는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학 보기 좀 많이 낮아지긴 합니다. 아무튼 뭐 파이널 성적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파이널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자격 조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학교에서 재학했던 그 기간 사실 마지막 학기 성적표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프리릭 성적인 경우가 많죠. 만일 하더라도 뭐 해외 학교의 그 학기를 이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 입시에서 한국 대학 입시에서 이 프리릭 성적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그게 학생을 평가하는 데 인정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7월 초에 우리가 원서접수가 들어가는데 A레벨 파이널 성적은 A2 성적 A레벨 파이널 성적은 거의 8월 넘어서 뭐 9월까지 되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이널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부여한 프리릭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해서
이 뭐 합격, 불합격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 재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성적은 나온 상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파일 성적이 본 성적이 되는 겁니다. 이미 파일 성적이 나왔으려고 나왔는데 그때도 프리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뭐 대학에 따라서 프리 성적을 보고 좀 감안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프리 성적으로만 평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진 거죠. 파일 성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파일 성적을 제출해서 파일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물론 만약에 파일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말씀했던 것처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B가 했던 A레벨에 했던 학교에 주는 프리 성적은 학교 내부의 평가에 의한 성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신력,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학생이 재수해서 이미 졸업을 해서 파일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일 성적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 친구가 파일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프리딩만 냈구나, 이런 인상밖에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여러분들 혹시 해외 대학에 합격을 해서 재학할 학교가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몸은 아직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최소한 졸업하기 전에 우리 직전에 5월에 파이널 시험 있잖아요. 그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학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시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왕 어떻게 될지, 사람이란 거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성적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한 표준학력 평가 과정이라면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로 요 주제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간혹 보다 보면요,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자격 조건을 생각할 때 또 뭐 중복이수 아니면 누락, 이렇게 뭐 한 학기 중복이수 한 1학기로 누락된 2학기 대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대학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자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해외에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해당하는 10학년을 마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학교 재학기간 3개학년, 중고교 과정 3개학년 중에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이걸 다 충족했으니까 이미 그 조건은 충족됐다 판단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중도 기획해서 이제 국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학교 예행 성적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고등학교 성적을, 국내 학교의 성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냥 고1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고등학교에 신입학해서 1학년 1학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닐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이수한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그 재학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 꼭 필요했던 해외 학교에서의 고교과정 1개학년을 충족한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이제 자녀가 어떤 그 한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의 내성적 관리하는 부분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이 약간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국내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신입학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다닐 경우에, 그 경우에는 3학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데 굉장히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다시 해외로 아버님이 발령받아서 다시 해외 학교에서 뭐 꼭 이게 고1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보면 혹시 고교과정 1개학년을 갔다가 고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학년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고교과정 중에 1개학년을 해외 학교에서 재학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렇게 추가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고2, 고3 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편입한 학년, 국내 특히 중도교육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꼭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전체적인 성적은 부족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학업 성적 전체적인 레인 성적이 좀 약간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어떤 과를 지원하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인기가 많은 뭐 문과라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뭐 경영학과 아니면 우리 이공계라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뭐 생명공학 관련 이런 과들이 있죠. 자, 이런 과들을 지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문제를 보니까 내가 전공적 합성에 맞춘 어떻게 보면 교내 활동, 교내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자율 동아리 아니면 그런 뭐 수강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했던 내용들이 아니면 또 넓게 보면 봉사활동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어떤 학과의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성적은 좀 낮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공적 합성의 포인트를 두고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절대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서류평가라는 방식은 크게 흔히 세 가지 요소로 보통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학업 성적이 학업 능력.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 전공 적합성, 뭐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보통 이제 봉사활동과 뭐 리더십을 포함하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는요. 학업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보면 학교 내인 성적 그리고 국제학교에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SAT, AP, IB, A레벨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이 돼 있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한 대학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학을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첫 번째 학업능력이 우수한 친구들끼리 경쟁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요소로서 그 안에서 변별력,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따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전공적 합성이라는 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데 전공적 합성이 뭐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학업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이렇게 보실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최근에 모든 대학의 서류 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더더욱 과거에 비해서 학업 성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학교 내인 성적,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 그 외에 플러스되는 공인어학 시험 성적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 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공적 합성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진로 관련된 그런 어떠한 전공을 적합한 활동이라는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할 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뭐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에 뭐 제1저자, 제2저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죠.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공을 적합한 활동이라도 상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얕은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는 과를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내 학업 성적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과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학과 선택할 때 내가 전공 적합성 때문에 원래는 학업 성적이 부족해서 낮은 과 선택하려 했지만 내가 원래 학교에서 받았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포인트 맞춰져 있다 해서 그럼 무리수를 둬서 경영학과에 지원한다. 또 내가 활동했던 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내가 거기 경영에만 준비가 돼 있고 다른 과에는 안 맞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업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고 전공적 합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과를 지원하는데 학업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 주제는 또 여러 번 제가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씩 제가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익 성적은 활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아직까지도. 또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토익 성적 안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정말 오해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 학교, 그러니까 제외한국 학교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비영어권 국가의 현지 학교, 로컬 학교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을 제출하면 충분히 그만큼으로도 그 점수로도 충분히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서 토플 못지않은 거의 준하는 그러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오랫동안 입시를 지도하면서 이 토익 성적만 가지고도 특히 제외한국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로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만 가지고도 그걸 평가에 반영이 돼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최상위권 대학까지 합격한 케이스를 매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토익은 변별력이 떨어진다. 물론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토익이라는 그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수준이라든가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이 내가 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지원하면서 토익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토익 성적도 어떻게 보면 900점 이상이 나오면요. 이게 사실 토플 기준으로 했을 때 105에서 110 사이에 되는 해당한 점수고 만약에 토익 점수가 93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플 기준으로 했을 때 110에 준하는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상위권 대학들 지원할 때 공인학업 성적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보통 110 언저리 성적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110, 111, 112, 113 이 정도 성적을 여기에 준하는 성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이 하더라도 성적이 좀 부족해서 좀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낮은 케이스들은 토플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특히 보면 해외에 어떻게 오랫동안 학교 다닌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좀 뒤늦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외 학교에서 공부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다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피킹 라이팅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한 약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또 리딩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토익 성적을 받으면 이 성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물론 중하위권 학생들이야 더할 나위 없이 토익 성적 어느 학교 출신에 관계없이 토익 성적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이화여대, 외대, 중앙대 뭐 정도 이상 요 포함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이 850 이상이면 뭐 이게 결정적인 뭐 합격의 요소가 되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군데서 아마 여러 그 유튜브 채널이나 아마 그런 여러 학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인데요. 아직도 이 부분에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아직도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주제도 또 오늘 영상에 다뤘는데요. 써있는 내용처럼 무조건 총점이 높은 것이 중요하니까 IB 과목을 구성할 때 쉬운 과목 위주로 하자. 절대 이게 어떻게 보면 IB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목표가 높지 않아서 그냥 뭐 중하위권 대학들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그냥 우리 아이는 학습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목표가 높지 않다. 낮은 대학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다음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위권 대학,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대학 정도 안에 포함되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인기학과를 지원한 데 있어가지고 IB 과목을 청점 자체를 단순히 점수만 높이기, 숫자만 높이기 위해서 IB 과목 구성을 굉장히 어떤 쉬운 과목 쉽게 점수를 따기 쉬운 형태로 구성했을 경우 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부유한 요소를 작용합니다. 여러분, IB 몇 과목 성적 봤죠? 겨우 6과목입니다. 평가관들 입장에서 6과목 구별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입학사정관 분들이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관 분들이 IB의 과목적 특성들 이게 하이어 레벨일 때 그냥 스탠다드 레벨일 때 이 언어에서 이 과목이 A일 때 B일 때 이런 난이도의 차이와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 때 필요한 노력의 차이 구분 못할까요? 한눈에 구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아마추어도 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도 이제는 솔직히 보면 딱 보면 학생들 IB 성적 내용들 보면 금방 정말 1, 2분이면 대략적인 학생에 대한 파악이 끝나거든요. 왜냐 6과목밖에 없어요. 이게 뭐 수백 과목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30과목 40과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씩 그럼 6과목이 어떻게 학생이 선택할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금방 파악됩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과목들만 구성해가지고 점수 아무리 잘 받아봐야 일단 첫 번째 어떤 전공이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공기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 수학, 케미스트리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생명과학 계통을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면 바이올로지 중요하죠. 바이올로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안 해버렸다. 이런 부분들 꼭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하기를 기대하는 필요로 하는 과목들 하지 않았다. 이게 과연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 오면 그래서 IB 총점이 40이 넘었는데도 불합격한 학생이 있고 IB 총점이 37, 38인데도 상위권 대학에 우수한 학과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과목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권 대학 인기학과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그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그건 아예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예 고민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필요한 이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한 성과가 나오면 학교의 네임밸류가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학생이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표라는 대학 지원하는 대학을 낮춰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아마 이 내용 써있는 내용들 IB 과목 구성 무조건 쉬운 과목 위주로 했을 경우 대학에서 결코 좋은 평가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한 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특례로 재급 및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이 졸업한 이후에 몇 년 이상 지나면 어느 정도 이상 기간 지나면 재급 및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제약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정도 그리고 우리 국립대학 중에서도 충북대학교 정도 이 정도만 또 뭐 나머지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뭐 재국립대에서는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방대학들인 경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보통 많이 지원하게 되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사실상 한양대와 이화여대와 충북대 제외하고는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언제까지 재급 및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이 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입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 나이만큼 먹어도 재급 및 특별 전형으로 제 나이 하여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부분들 꼭 생각하셔가지고 혹여라도 지리짐작으로 혹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졸업한 지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재급 및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 물론 대신에 평가를 받는 그 서류 전형에서 평가받는 학생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취득한 학교 내인 성적과 그 외 기타 활동들 그런 성적들 가지고 평가가 된다는 부분은 그 덧붙여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 사람이 모른다고 했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짧은 생각으로 판단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졸업한 지 아무리 많이 지나도 혹에 대학 입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물론 특히 필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봐서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단점을 작용할 이유가 제로죠. 왜냐하면 필답 전형은 100% 필기시험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해서 우열을 가려 선발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오늘 또 준비한 순서로서 한 꼭지를 담아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흔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인 성적을 잘 주는 학교가 무조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아이가 9학년 10학년쯤 됐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성적을 잘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근데 저 학교는 내인 성적을 되게 잘 준다더라. 그러면 그 학교 가서 성적을 잘 받으면 대학 입시에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영미권 국제학교, IB 과정이든 A레벨 과정이든 AP 과정을 운영하는 영미권 국제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IB, A레벨, AP와 같은 플러스 SAT와 같은 이러한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 작용합니다. 학교의 내신 성적은요. 그렇게 크게 변별력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가 학점을 잘 받았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가서 성적은 잘 받았어요. 다 A 뿌리예요. 근데 SAT 성적은 1300대예요. 토플 성적 100점도 안 나왔어요.
대학에서 어떤 평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학교 학생 이 친구가 뭐 A 플러 도배를 했는데 왜 토플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 학력을 측정한 SAT 성적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학교의 내용 자체가 공익성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그냥 이 학교는 학생들한테 성적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A 플러스를 남발하는 학교구나. 그냥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한 다음에 제대로 학생들의 실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점은 잘 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외부 평가를 해서 기관에서 받는 그러한 객관적인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고 굉장히 여러분들 서류 전형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점을 잘 받는다. 특히 영미권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표정의 평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떤 학교가 그러면 이런 SAT나 AP나 IB나 성적을 받는데 유리할까요? 여러분들 이 평가들은 전부 다 그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상대평가하는 거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IB를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AP를 시험 보는, 전 세계에 있는 A레벨 시험 보는 모든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그래서 상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학점은 잘 안 주고 선생님도 깐깐하게 하지만 좀 타이트한 학교,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아무래도 그런 학교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근묵자학이라고 하죠. 뭐 근주자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름 사자성어 쓰면 올드 보이는데 아무튼 자 이런 아무래도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 영향 때문에 학업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외부 평가에 기반해서 평가를 받는 AP나 SAT 성적 이런 IB나 A레벨 성적 잘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가지고요. 특히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잘 준, 내신 성적 잘 준다고 해서 그게 절대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없습니다. 인정하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예 하위권 대학 가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취업까지 했을 때 그냥 결국은 모두가 전원 합격되는 그런 하위권 학교로 가겠다. 뭘 하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뭐 대학생활을 좀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상위 15개 대학, 더 위에 상위 10개 대학 입학한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학교 내 성적만 좋아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이러한 착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안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 노안이 와가지고요. 돋보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특히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원고를 나기보다는 메모를 좀 많이 해왔어요. 혹여라도 좀 말씀드리다 보면 특히 내용이 많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때는 그냥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메모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안경을 쓰면요 가까이 있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특립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오해하지 않았으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7가지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외에도 또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정도 분량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또 닿으면 또 제가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상담하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좀 이게 이런 오해들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분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이런 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랐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